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디당 김주현입니다. 인디 영화라고 보통 표현을 할 때 인디펜던트의 약자잖아요. 그쵸. 인디 음악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쓰는데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매체 혹은 자신들의 표현을 유지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 역시 영화당의 인디가 아닌가. 메이저? 아니에요, 인디.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요즘 네. 센터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인디당이라고 재밌게 한번 이름을 재밌네요. 네. 네. 재밌긴 한데 약간 궁여지책으로 살짝 들리기도 하는데 인디당 당수님을 모시고 오늘 두 편의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일하는 자의 고독 이렇게 한번 잡았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물론 고독이라는 감정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두 편의 영화가 둘 다 노동 영화다. 네. 일터에서의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프리랜서로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모여서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느끼는 고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 군중 속의 고독도 맞아요. 있지만 일터의 고독도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영화당의 장점이 한 5만 개 있겠지만 최고의 장점은 이 영화 셀렉션인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영화를 같이 볼 생각을 못 하다가 이 주제를 통해서 두 개의 영화를 보니까 정말 주제가 선명하게 다가오고요. 제가 이번에 두 편 다 새로 봤거든요. 네네. 처음 본 영화들인데 둘 다 좋았어요? 둘 다 좋아서 네. 일하는 자의 고독이라는 테마로 이렇게 두 편의 영화를 본다는 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까 당 이름 칭찬할 인디당 진짜 장면 센스가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 그 두 편 저희가 가져왔고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두 편 모두 만든 감독이 굉장히 젊은 감독이에요. 네. 30대 감독들이 둘 다 80년대 초반에 출생한 감독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현재의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일터에서의 고독 같은 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두 영화가 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한 편은 독일 영화이고 한 편은 일본 영화지만 저는 그 점도 독특한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독일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라는.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이 전쟁 이후에 재건을 해야 되는 노동자 입장에서 이 도시를 어떤 식으로 재건하는지 그 재건 이후의 허무함 같은 것들이 어쩌면 이 두 편의 영화에 공통적으로 스며 있는 것 같아서 독일과 일본이라는 공통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1분 브리핑 또 어떤 걸 갖고 오셨을까? 네, 오늘 말씀하신 네. 그 테마에 맞춰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봤었는데 가장 원초적인 그리고 심오한 고민일 것 같은데 어릴 때 제가 근로와 노동의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자 세 단어, 세 단어를. 세 개의 글자를 가져봤는데요. 부지런할 근, 네. 일할 노, 네. 움직일 동. 세 개를 다 골라보니까 다 힘력자가 들어요. 힘력자. 진흙근의 힘력이라고 하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진흙. 진흙이라고 하면 발이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일할로 위에 불이 활활 불이 타오르고 두 개나 있는데 뜨겁게. 심지어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네. 실내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바깥은 지금 땡볕인데 에어컨도 없는데. 그나마 우린 지붕이 있잖아요. 혹시 여기 시력이도 없어요. 지붕 밑에서 힘을 쓰고 있다. 우리가 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움직일 동자. 무거워요. 네. 중력 가깝죠? 무거운 걸 힘을 들어서 움직인다라는 이 세 개의 한자만으로도 굉장히 노동이라는 게 근로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어릴 때는 네. 근로라는 말이 익숙해져가지고 노동이라는 말을 쓰면 약간 잘못 쓰는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도 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네, 지금도 뭐 근로기준법, 뭐 근로소득세, 근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바뀐 건 사실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근로와 노동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네. 사전을 찾아보면 근로, 부지런히 일함이에요. 아무런 노동에 대한 의미가 없고요. 노동을 찾아보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가 훨씬 노동입니다. 더 정확한 말이네요. 노동이라는 말이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에 가장 적합한 말이고 사실 노동이라는 건 그냥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노동이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러면서 노동이라는 말을 좀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고 근로라는 말도 쓰면 뭐 괜찮지만
노동이란 말이 좀 더 정의에 적합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한국 사회의 어떤 그 분단 국가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레드 컴플렉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노동절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3월 10일인가 그렇게 해서 근로자의 날로 네. 대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제대로 노동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로라는 말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버리기 좀 아까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버리지 말고 재활용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근로동. 이어서 근로동. 우리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노동을 하시는 근로동을 하는 사람을 근로동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로동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고요. 한번 일과 삶의 의미를 이렇게 약간 유머러스하게 네. 네, 한번 빗대보았습니다. 네,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네. Was kommt das, wenn's fertig ist? Oh, your soul is on fire. Oh, your soul is on fire. Oh, your heart is on fire. Oh, as you breathe, the Lord shall receive the devil.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독일 영화죠. 네. 인디아일입니다.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네. 인생 영화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주셔서 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영화에 나왔던 음악들을 다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듣고 있었어요. 다다다단 딴딴 이것부터 조한 시작해서 스트라우스부터 시작해서 네. 마지막 엔딩곡까지 네. 다 너무 좋고요. 영화 자체가 굉장히 품이 있고 맞아요. 우아하고 격조 있으면서도 심플하고 미니멀하면서도 훌륭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인디아를 이번에 처음 보셨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추천드리고 해서 이렇게 주제로 나왔는데 싫어하시면 제가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인디아를 어떻게 보셨어요? 하니까 절대 얘기를 안 해주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지금 이 한 방을 위해서 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던 정말 것 같습니다. 어제 봤는데 네네. 어제 하루 종일 이 여파가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작년 네. 최고의 영화 중에 한 편이기도 하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게차가 나오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영화.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세로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고 영화에서 보면 인디 아일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거대한 할인 매장에서 이 통로와 통로 사이를 하려면 위가 이렇게 커야 되지 않습니까?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게차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의 어떤 화면 비율 자체가 거기에 맞춘 것으로 아마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영화는 1.85대 1을 쓰던가 가로 세로를 아니면 2.35대 1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는 이제 요즘 현대 영화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폭이 좁은 1.66대 1을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세로가 강조가 되고 있는 화면비를 쓰고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로케이션 그리고 지게차한테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 영화에서 그 마트가 주 무대이고 맞아요. 마트가 거의 한 네. 90% 이상의 로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마트를 부감으로 잡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연극 세트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네요. 네, 이 그 마트라는 곳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연기가 모두 끝나고 연극이 끝난 후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게 마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연극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 삶의 무대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전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도 너무 좋았는데 아마 이 영화를 가장 좋아하는 직업군이 있다면 물론 마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뭔가 문학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정말 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체 이제 시적인 리듬이라는 것은 어쨌건 언어에서 나오는 음악적인 리듬이지 않습니까? 그걸 영화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곡중에 대해 공간을 묘사하는 방식 혹은 인물들이 출근했을 때 주인공인 크리스티안이 유니폼을 입는 방식을 계속 어떤 그 몽타주로 보여준다든가 네. 이런 방식들 같은 것을 리듬으로 만들어내는데 다 읽고 나면 사실 다 보고 나면 사실 이 영화에서 대단한 스토리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그 시적인 정취가 사실 굉장히 고독한 영화인데 시적인 정취와 시적인 파동이 흐르고 넘쳐서 네. 그런 고독까지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죠. 마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쩌면 벽이고 그 벽이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할 텐데 중간에 그 브루노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는데 Klassische Aufräumer. Habe ich gehört. Wahrheit liegt wahrscheinlich in der Mitte. 제목이 인디아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
근데 그 벽이 일종의 통로이기도 해서 그 사이에 통로이든 벽이든 거기에 진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체 인간의 고독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영화적으로. 고독을 다룬 영화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영화는 이제 일터에서의 고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의 고독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집에 가면 더 고독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인공인 크리스티안이 두 번째 날에 일을 끝나고 집에 혼자 가게 되면 테이블에 가만히 앉아 있죠. 근데 그것을 카메라가 어떻게 담냐면 뒷모습을 잡는데 뒷모습을 그냥 담는 게 아니라 또 카메라 그 모습을 서서히 물러나면서 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이 인물의 어떤 고독을 묘사하는 굉장히 아름답고 시적이면서 쓸쓸한 장면인 동시에 이 영화의 어떤 한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뒷모습을 보인다는 건 인물이 말을 하기 싫어한다는 뜻이거든요. 극 중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자기 심한 상처가 있고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크리스티안을 제외하고 굉장히 중요한 두 명의 나머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리온이나 브루노 같은 경우에 본인이 왜 힘든지를 극 중에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럴 정도로 인물이 자기 아픈 곳을 얘기하지 않고 돌아 앉아 있거든요. 그때 카메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 카메라가 다가갈 수도 있겠죠. 혹은 정지한 채 그냥 지켜볼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그 인물에게 그 공간과 그 느낌을 내어주고 서서히 뒤로 물러나는 영화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나 배려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묘한 어떤 그런 감동들을 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영화의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시적인 영화지만 어떤 명확한 그 독일 역사, 독일 그 현대사의 어떤 그런 상흔 같은 것이 아로새겨진 그런 얘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독일 통일이 된 게 이제 1990년이지 않습니까? 그 동독하고 이제 서독이 이제 통일이 됐는데 이 영화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음악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잖아요. 근데 그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마트의 풍경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잘 안 어울리는 그런 음악적인 매칭처럼 보여줘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느낌이 들었냐면 왜 하필이면 저 음악이 저기서 나올 것인가 라는 건데 도나우강이 다뉴브강이지 않습니까? 이 다뉴브강을 이제 지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독일을 거쳐서 루마니아를 거쳐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강인데 이 강을 옛날에 동독과 서독을 나누어서 한번 독일 지도를 표기해 보세요. 그 다뉴브강을 이렇게 흐르게 하면 동독에는 다뉴브강과 도나우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서독 지역에만 흐르는 강이거든요. 네. 이렇게 흐르는데 동독은 이 위쪽에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이 마트가 있는 장소가 사실은 동독 지역이었었고 그 마트가 있는 장소가 원래는 국영 트럭 회사였단 말이에요. 공산치하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자본주의로 통일이 되면서 이 회사를 다른 데서 인수해서 마트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했던 그 트럭 운전사들이 사실 마트 노동자로 다 바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여기서 일하는데 사실은 노동에서 좀 소외를 겪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동독의 노동자가 서독의 노동자보다 수입이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의 소외를 보여주는 건데 이런 소외와 이런 음악적인 선택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어쨌건 트럭 운전이 굉장히 잘 맞아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럭을 몰던 사람이 이제는 지게차를 모는 거죠. 그래서 지게차가 이제 극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영화에서 지게차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지게차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 사람이랑 같이 해야 되고 꼭 필요한데 항상 모자라요. 극 중에서.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모자란 걸 나누어서 잘 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도 생기는 게 지게차인데 주인공인 이 새로운 신입사원인 크리스티안이 들어가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지게차 모는 법이거든요. 5 Minuten hast du gleich wieder. Tut mir leid, Wolfgang. Aber der von Waschmittel steht an der Ladestelle. 그런 정도로 이 지게차가 이렇게 숭늉숭하게 모여서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전에는 질주하던 사람이 이제는 위에 있는 물건들을 내리기만 하고 맞습니다.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횡적인 움직임을 했던 사람이 종적인 것밖에 못했을 때 답답함 같은 게 있을 테고요. 이 영화가 무조건 재미없고 지루하고 시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오산이고 중간중간 재밌는 묘사가 너무 많고요. 제일 재밌었던 장면은 지게차 교육을 받을 때 그러니까 약간 무서운 장면을 넣어서 보통 이런 식의 지게차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교육용 영화 같은 게 있잖아요. 강의실에서 무슨 고호 영화 그런 고호 영화가 없어요. Alles, was leicht ins Rutschen geraten kann, steht sicher.
그런 식의 소소한 유머도 굉장하고 사람들을 묘사할 때도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그 사람의 직업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대사들이 많고 네. 마트 내에서의 어떤 지역들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다든지 굉장한 자료조사가 잘 돼 있는 맞습니다. 생생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이제 로맨스 영화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마리온과의 관계에서. 근데 영화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노동 드라마이고 직장 드라마다. 네. 일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잘 묘사한 그런 뛰어난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영화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영화라면 예를 들면 뭐 사장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간부가 나온다거나 전무가 나온다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영화 속에서 간부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모두 다 노동자만 나와요. 실적 일을 하는. 딱 한 명 이제 그것을 이제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매니저인데 그 매니저도 원래 트럭 운전사 출신인데다가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 거지만 중간 관리자 정도로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말 그대로 노동 계급의 노동 자체에만 집중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한 가지는 극 중에서 이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현대사회에서 노동, 그럼 무조건 소외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극 중에서 노동이 이들을 소외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노동이 그들을 해방시키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이 직장인 사이에서의 문화 같은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어찌됐건 그들에게 서로 함께 일을 하는 동료애도 주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영화에 쫙 이렇게 깔려 있어서 네. 우리를 따뜻하게 다독거려 주죠. 그 두 개의 요소들을 다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간에 바다라고 불리는 그 수산물을 네, 다루는 네. 이렇게 거대한 네. 수족관 같은 게 네. 있습니다. 그 안에 물고기들이 뻐끔뻐끔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같은 존재들이기도 하고 냉동고에 있는 존재들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쩌면 노동에서 소외받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끼리 연대, 서로 챙겨주고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봐주고 맞습니다. 그 안에 작은 세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노동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쩌면 집보다 이 일터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연대가 있고 맞아요.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스스로를 해방시켜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사실상 이 마트는 이 신입사원인 크리스티안에게 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다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면에 대해서도 배우고 지게차 움직이는 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 삭막한 이 마트 한가운데서 파도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에서는 사실상 어떤 학교 같은 구실을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또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고요. 보통 이런 마트나 편의점 영화들 보면 네. 빠지자고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유통기한 끝나는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네. 근데 여기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네. 저 그 장면 굉장히 인상적인 게 네. Wir naschten und naschten. Wie die Verrückten. Ohne Rücksicht. Lass sie bloß nicht erwischen. Klaus auch. 그 버리는 음식들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씹어 먹는데 저 모습이야말로 노동하는 어떤 외로움과 함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허기를 달래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네.夜空はいつでも最高密度の青色だ. 네, 이번에 소개드릴 작품은 도쿄의 밤하늘은 항상 가장 짙은 블루. 그러니까 공통점 얘기하실 때 노동에 대한 영화, 고독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고 젊은 감독들이 만들었던 영화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또 하나 공통점이 있네요. 어떤? 둘 다 시적인 영화네요.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네. 그 시적 영화가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시적인 대놓고 영화의 시적인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진짜 영화에서 사실 그런 일들이 거의 없을 텐데 시집 자체가 원작인 경우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고요. 사야테 타이라는 시인이 쓴 시집에서 판권을 사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이 영화에 약간은 편견이 있었는데 너무 시적이거나 스토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생각만큼 그렇진 않고요. 아예 얘기를 그냥 통째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한데 내레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레이션이 일상적인 우리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서사를 이렇게 돋보이게 해준 내레이션이 아니라 인물들의 감정과 어떤 모습들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내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시작할 때 내레이션이 굉장히 시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이시유아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에 아마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 잡지가 키네마준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해 1위로 뽑은 작품이에요.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큰 평가를 받은 작품인데요. 어찌됐건 이 영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동하는 현장, 일터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독이라는 감정을 집중적으로 묘사하는데 일단 시집이 원작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영화를 딱 시작을 하면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퇴근하는 어떤 그런 버스 정류장 같은 것도 보여주는데 국내에서도 많이 보는 풍경들이죠. 줄을 쫙 서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지 않고 핸드폰만 보면서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다 보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장면을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스케치하려고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도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고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난히 고독한 두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도쿄의 모든 시민들이 다 제각각 고독한데 자, 그 중에 2명이 또 얼마나 고독한가 볼까요? 이런 영화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시작하고 있을 때 보통 그런 묘사들 많이 하잖아요. 로맨스 영화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아주 기적적인 우연으로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얼마나 희귀한 일인지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두 핸드폰을 바라볼 때 딴 곳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스토리 상으로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설정인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어디서 만나느냐? 화장실 갈 때 만나죠.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보면서 가지는 않으니까. 영화에서 보면 두 사람이 만나는 게 바로 시끄러운 술집이다라는 것도 바로 이런 설정하고 관련이 있을 거고요. 시끄러운 술집도 다들 뭐 이렇게 떠들썩하면서 흥겨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 제각각 그 어떤 외로움들이 있는 것인데 화장실을 가려는 미카가 혼자 술집에 앉아서 뭔가를 읽고 있는 신지를 발견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남이 시작되는 것으로 영화에서 묘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감정에만 치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인디아일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영화 역시도 이제 일본의 동세대의 젊은 청춘들이 이제 일터에서 느끼는 어떤 좌절감이라든지 고독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같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와시타라는 선배인 그 사람이 허리를 다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몸을 써서 일을 해야 되는데 허리를 다치니까 이제 실직이 우려가 되잖아요. 근데 이 본인 스스로가 자기 얘기에 대해서 연민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お前らだって体が丈夫でも東京オリンピックが終わったら仕事なくなるんだ。どうしてな。 도쿄올림픽이 내년이잖아요. 2020년이죠. 네. 사실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중간에도 보면 이제 일본만의 어떤 특수한 또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술집에서 막 술 먹으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 고성방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日本終わってねこれ誰かぶん殴りて 이런 자조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도 영화가 여과 없이 다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인 이 신지는 집에 오면 사실은 이제 일용직 노동자라서 빠듯하게 거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고지서는 엄청 쌓여가지고 그걸 본다던가. 반면에 미카는 이 도쿄에서 굉장히 비싼 생활비를 감당을 못하니까 간호사라는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또 바에 나가서 또 다른 잡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떤 이 청춘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얼마나 힘겨운 그런 일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부분까지 있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우린 뭘 하지? 라는 노동자들의 시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어쩌면 쓰나미가 오면 우리가 한순간에 다 생명이 끝날 텐데 열심히 살아서 뭐 하지? 라는 절망적인 어떤 그런 시선 이런 것들이 결국 현재라는 이 틀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냥 안주하거나 패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사회에 대한 아주 냉정한 그런 묘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억눌림이나 고독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알싸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연민을 가고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하고 네. 무관하지 않은 그런 감정이라는 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영화를 보다 보면 도쿄하고 서울이 아무런 차이가 없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영화에서 보면 또 베를린이나 뭐 라이프치히나 뭐 이런 데하고도 아무 차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화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대도시에서 이 노동자들이 겪는 일들은 사실은 전 세계 어디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문화적인 장벽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약간 네.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도쿄의 밤하늘만 항상 가장 짙은 블루가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대도시나 네. 항상 가장 짙은 블루다. 네. 자, 어쨌건 여기서 블루라는 말은 당연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거고, 네. 블루라는 말이 뭐 예를 들면 말 뜻으로 이제 우울하다는 뜻이 있을 테니까 네. 그중에 그런 고독함하고도 관련이 있을 텐데, 도쿄의 밤하늘이 짙은 블루라는 것과 그 중에 딱 한 번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밤에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골 마을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카의 원래 집이죠. 근데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사실은 도쿄에서 이 푸르스름한 밤만 보다가 이 주인공이 신지가 가서 이 밤하늘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니까 미카가 그런 말을 하죠. 東京には黒がないからね黒色の 그런 말들도 굉장히 묘하게 들려요. 그 한편으로는 도쿄에 어둠이 없다는 말 그리고 대도시에 어둠이 없다는 말은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서 그런 것이죠. 외롭기 때문에 혼자만의 어둠을 견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방에다 불을 켜두고 서로의 불을 켜둔 채 의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혼자만의 고독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대도시의 사람들은 참 약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영화를 또 나란히 놓고 보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것을 보는 시선 자체가 사실 많은 사랑 영화가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이런 태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을 다루잖아요. 네. 두 영화 공통점이 뭔가 하면 분명히 주인공들은 사랑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봤자 사랑 외에도 나머지 부분들에서 삶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이 사랑에서 우리 두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영화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말하자면 이 지금 보시는 이 영화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사랑을 할 때 마주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같이 나란히 앉아서 같은 곳을 본다라고 실제로 마지막 장면이 그렇기도 하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두 사람 얘기할 때도 이 사랑의 전지전능함을 믿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 사랑은 아마도 깨어질 것이지만 어쨌건 난 지금 너를 만나면 두근두근해. 그 마음만큼은 속일 수가 없어. 라는 정도의 어떤 감정으로서 영화 속에서 사랑이 등장하는 거죠. これさあんたが喋らない分私が頑張ってるんだよ 이 두 사람 사실 인생관이 다르잖아요. 말하자면 극 중에서 미카는 비관론자예요. 미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사랑은 어차피 깨질 거야. 이런 사람이고 신지는 어떤 사람인가 불가지론자예요. 미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낙관론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전체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냐면 결국은 미카가 자신의 시선으로 신지를 보다가 신지의 불가지론을 받아들이는 얘기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 과정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영화의 설정이 뭔가 하면 영화에서 두 사람이 예측하는 건 다 틀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어 저러다 저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죽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거리에서 어떤 이 연주를 하는 어떤 버스킹을 하는 뮤지션을 보는데 제일 웃긴 어떤 분이죠. 이 영화에서. 반전도 있고 네. 근데 그 뮤지션에 대한 예측도 보란 듯이 어긋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일들 속에서 결국은 이 미카가 신지의 불가지론을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자기 비관론자가 사랑을 한다고 해서 낙관론자가 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불가지론을 받아들여서 그래 미래는 모른다고 치자.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俺に言ってんだ頑張れ 네, 어차피 영화의 무슨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까 저는 이제 엔딩 장면도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마지막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밤을 새우게 되고 나란히 벽에 기대 앉아서 이렇게 밝아오는 창밖을 바라보게 되죠. 네. 근데 그 장면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장면이 두 사람이 나란히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남자가 창밖을 보다가 테이블을 봅니다. 그 테이블을 보면서 여자를 툭툭 건드리면서 저것 봐 라는 신용을 하니까 여자도 같이 보면서 두 사람이 미소를 짓거든요. 근데 그 장면의 편집 순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장면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자가 먼저 봤지 않습니까? 남자가 먼저 보면 자기가 먼저 본다. 그 남자가 본 것을 역쇼트로 보여주겠죠.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꽃. 그 다음에 툭툭 건드리면 여자가 보는 쇼트를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여자의 시선으로 그녀가 보는 촛불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근데 영화는 그렇게 보여주지 않고 남자가 뭔가를 보고 보았다는 신용을 얼굴 표정으로 지으면서 여자를 툭툭 건드리면 여자도 보고 그리고 나서 각각 보는 것을 나란히 이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편집 순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보이는데 대체 이것은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하고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희망과 한계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장면이고 이 영화의 그 사람과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이 그대로 들어간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두 사람이 나란히 본단 말입니다. 같은 것을 나란히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희망인 거죠. 이것을 각각 쇼트와 역쇼트, 쇼트와 역쇼트라고 했다면 나란히 본다는 느낌이 줄었겠죠. 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두 사람이 그렇게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은 희망이지만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뭐냐? 다른 걸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눈이 한쪽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남자는 우측에 있는 꽃을 보고 있는데 여자는 두 눈이 다 보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촛불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본다는 행위 자체는 희망인데 두 사람이 실제로 보는 건 다르다는 측면에서는 한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희망이라는 건 이런 인간은 다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좁힐 수가 없는 어떤 벽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같은 것을 나란히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와 약간 해석이 다르시네요. 어떤? 저는 둘 다 같은 걸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둘 다 꽃을 보고 있다. 네. 한 사람은 꽃, 한 사람은 불꽃. 그래서 시적이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른 걸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같은 걸 보고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농담처럼 말해봤습니다. 네, 두 편의 시적인 영화 중에서 어느 영화를 더 좋아하실지는 이 표정에서 네, 두 편 다 재밌었고요. 둘 다 시적이고 노동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좋은 영화였습니다만 인생 영화잖아요. 인생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죠. 그렇죠? 네. 아무리 꽃과 불꽃이어도 인생은 못 이깁니다. 인디아일이 뭐 정말 좋았고요. 최고 장면도 오늘은 인디아일에서 꼽을 건데요. 이거 든 거예요. 네. 사실 인디아일에서 뭐 엔딩을 뽑고 내려면 다시 반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딩을 안 뽑을 거고요. 갑자기 얼굴이 흑빛으로 혹시 엔딩을 뽑나요? 바꿔야 되나? 저는 중간에 이 크리스티안이 처음으로 지게차에 익숙해져서 모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음악이 손 룩스의 이지라는 노래예요. 그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달리는데 마치 바닷가를 달리는 것 같았어요. 백밀러에 약간 이렇게 화면이 쫙 가기도 하면서 그럴 때 이 사람에게 느껴지는 해방감, 마치 그건 정말 엄청난 차를 몰고 바닷가 해변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하나 재밌는 장면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선임들 CCTV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어요. 관리실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어 이런 식의 느낌인데 그 장면을 보는데 이 세대와 세대의 관계라는 게 이렇게 이어지고 누군가에게 어떤 걸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선임자들의 모습은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또 짠한 모습이 들기도 하고요. 그 장면을 주는 묘한 리듬감과 약간 아찔함 같은 게 있었고 그 음악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이제 인디아일에서는 말씀하신 장면을 포함해서 대사가 안 나오는 그러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다. 저도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편의 영화 중에서 물론 이 영화도 좋은 영화지만 저는 약간 거의 벨붕에 가깝게 인디아일을 좋아하고요. 인디아일은 작년 최고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인생 영화라고까지만 못하겠습니다. 뭐 다른 인생이니까요. 저는 인생 영화를 하나만 꼽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디아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도 역시 꼽고 싶은데요. 저는 반칙을 무릅쓰고 엔딩 장면을 꼽아야겠다라는 생각을. So, fahr die Gabel mal ganz hoch. 엔딩 장면이 스포일러가 아니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면 약간 에필로그처럼 살짝 어떤 가벼운 장면처럼 돼 있는 것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마리온이 찾아와서 지게차에서 나는 바닷소리를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거기 기가 막힌 어떤 연출적인 선택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포크를 위에까지 쫙 올리죠. 올린 다음에 천천히 내리면 희미하게 바닷소리가 난다는 거라 하는데 그 순간 남자는 그 바닷소리가 나는지 모르니까 여자가 하라는 대로 끝까지 올립니다. 그 다음 천천히 내리세요 하면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기울일 때 간신히 바닷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적인 조건은 일단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는 건데 더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죠. 그 순간 카메라를 위에서 그 내려오는 포크를 부감으로 찍었거든요. 부감으로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하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객 입장에서 그것을 볼 때는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기계는 하강을 하고 있지만 그걸 보고 있는 마음은 관객 입장에서는 고양되는 어떤 상승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에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가장 시적인 해피엔딩의 어떤 터치 같은 게 아닐까, 그 쇼트가. Sie hatte recht. Warum war mir das nie aufgefallen? Es klang tatsächlich wie das Rauschen der Wellen am Meer.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하는 자의 고독이라는 타이틀로 두 편의 멋진 일터와 관련된 또 인간의 고독과 관련된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독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건 한편으로는 쓸쓸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고독하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연대를 하게 되는 감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고독감 속에서의 어떤 연대라는 게 분명히 있겠죠. 네. 이 두 편의 영화를 모두 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